안녕하세요. DI 성형외과 닥터눈코익 정현익 원장입니다. 3, 4년 전부터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자가늑연골 채취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는 문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비슷한 시기부터 해서 미스테리한 재수술 케이스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가늑연골 코수술의 핵심 개념 자체는 비슷할지 몰라도 실제 사용하는 술기는 기존 코수술의 기본적인 술기와는 다른 수술법이에요. 박리 범위, 연골 사용 방법, 고정 위치 등 세부적으로 다른 것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적인 요인이에요. 수술 경험을 쌓을 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계단 쌓듯 간단한 케이스부터 하나하나 거쳐가야 하죠. 섣불리 어려운 케이스에 덤볐다가는 심각한 부작용과 합병증이라는 큰 실패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 문의하시는 원장님들 중 코 재수술조차도 충분히 숙련되지 못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자가늑연골 재료 채취보다 자가늑연골을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쓰는지를 배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자가늑연골 채취 방법만 배워서 기증늑연골을 쓰는 것처럼 쓰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가르쳐 드리면서도 상당히 걱정되더라고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흉이 생겨서 응급실 가셨다, 경과를 왔는데 와핑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못 쓰겠다, 받는 돈 대비 수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등등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들일 겁니다. 때문에 요즘에는 제게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최근에는 자가늑연골로 수술 받으시고 단기간에 재수술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 수술에 들어가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태인 분들도 많습니다. 자가늑연골 코수술은 기본적인 술기에 대한 상당한 숙련도를 요하고 기본 코수술과는 많이 다른 어려운 수술인데다가 재수술에 대한 경험도 많이 필요하면서 동시에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안고 가야 하는 아주 까다로운 수술이에요. 그만큼 수가도 당연히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가 계속되다가 혹시라도 자가늑연골을 써도 기증늑연골하고 똑같이 코크 떨어지고 무너지고 오히려 와핑까지도 생기는데 비용만 더 드는 거 뭐하러 자가늑연골 쓰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돌까봐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숙련된 의료진에게 수술받고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시는 분들도 아주 많아요. 그리고 비용, 병원도 결국은 사업체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는 수술은 절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아할 정도로 저렴한 경우에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환자분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수술에 대해서 잘 알고 제대로 된 곳에서 수술 잘 받으시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현명해지셔야 되고 많이 아셔야 돼요. 하지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알면 뭐예요. 수술 장면과 과정을 하나하나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자, 여기서 키포인트입니다. 믿을 만한 의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의사는 환자분께 신의로 성실하게 진료하고 환자분께서는 의사에게 믿고 맡기셔야 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내 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가늑연골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자가늑연골을 쓰시려면 그에 대한 정보를 잘 아셔야겠죠. 또 자가늑연골과 비교되는 재료들의 특징과 요즘 성형시장의 현실이 어떠한지도 아신다면 좀 더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솔직한 팩폭기, 닥터눈코익이 전부 다 공개하겠습니다. 코수술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꼭 보고 가세요. 자, 그럼 다음 편부터 정식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코재 수술하러 오시는 환자분들께서 주로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어요. 꼭 자가늑연골로 해야 되나요? 다른 재료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자가늑연골 불안하게만 느껴지고 큰 수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게다가 내 코를 다시 한번 건드는 중대한 일인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가늑연골 코재 수술 질문 관련돼서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꼭 자가늑연골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자가늑연골이 필요한 경우에 속하는 분들은 괜히 돌아갔다가 다시 자가늑연골 재수술하지 마시고 그냥 한 번에 자가늑연골로 완성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럼 자가늑연골이 필요한 경우라는 게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재료가 부족한 분들이에요. 비중격 연골량이 충분하고 이전에 코 수술을 하셨던 분이 아니라면 맘 놓고 비중격 연골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CT로 확인해 보면 됩니다. 하지만 코재 수술을 계획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이미 비중격 연골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으셨더라도 코를 높이려는 분들은 비중격이 작은 분들이 많죠. 보통은 2.5에서 3cm가량인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여기서 코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1cm 정도는 틀을 남겨서 채취해야 하고, 그러고 나면 1.5에서 2cm 정도의 아주 작은 연골밖에 안 나오겠죠. 문제는 뭐냐, 이걸로 뭐 얼마나 튼튼하게 높이겠어요. 게다가 채취한 비중격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부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보완하려면 더 부족하겠죠. 부족한 양을 보완하려고 후방에 뼈 구조까지도 최대한 확보해서 쓰고 귀연골도 쓰고 이것저것 다 해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개인별 코의 상태예요. 보통 코재 수술 환자분들의 수술 들어가 보면 호환이 엉망이신 분들이 많아요. 유착도 심하고 섬유조직도 많아서 조직이 잘 늘어나지도 않고 정상적인 구조도 없어요.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는 수만 가지죠. 게다가 수술이라는 건 의사가 수술을 아무리 잘 마치고 나와도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변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심한 변형이 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구축이 일부 재발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죠. 피부가 타이트한 분들도 심한 압력이 걸리기 때문에 일부 변형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조건이 안 좋은 분들일수록 튼튼한 구조를 만들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가늑연골로 수술하는 게 이러한 변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세 번째, 원하는 코의 목표치예요. 원하시는 목표가 높은 분들도 계시죠. 그런 경우에는 비중격만으로는 원하는 목표를 도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미용 수술은 원하는 미용적 목표를 달성해야만 만족도가 올라가는데 늑연골을 쓰기 싫어서 목표를 낮춰서 수술하게 되면 수술 후 원하는 모양과 다른 결과 때문에 결국 재수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거 아세요? 재수술의 이유 중에 가장 많은 게 미용적인 불만이라는 점이에요. 이렇게 목표 달성도 하면서 변수를 최소화하려면 자가늑연골을 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수술 범위를 줄이려고만 노력했다가는 아쉬움이 남는 결과가 생길 수 있고 괜히 한 번 고생할 걸 두 번 고생하실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내용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한번 아픔을 겪으신 다음에 어렵게 결심하신 코재 수술 신중히 알아보시고 수술 받으셔서 건강한 결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유튜브를 보시면 자가늑연골 코 수술에 관련된 영상이 많죠. 그러다 보니 그만큼 댓글에서도 그렇고 상담 오셔서 환자분들이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원장님은 기증늑연골 안 쓰시나 봐요, 이런 질문 들을 때가 많아요. 심지어 다른 병원에서는 기증늑연골이 좋다고 추천하던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증늑연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측할 수 없는 장기경과가 문제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증늑연골은 장기경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 동양 사람들은 코를 높이는 목적으로 기증늑연골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커요. 몇몇 논문을 근거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시지만 의료진들이 다양한 조건에서 케이스를 분석해가면서 협심해서 통계를 산출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결과가 나오긴 어렵다는 게 문제죠. 학회나 논문에서 보여진 내용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논문이 전부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논문에 나와 있는 게 모두 맞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게 단기 결과나 실제 코재 수술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변수들이 통제되어진 논문의 결과만 놓고선 그 결론이 무조건 맞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나오는 결과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재수술을 많이 하시는 원장님들이 기증늑연골의 사용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죠. 기증늑연골은 2년에서 3년이 지나는 시점에서도 변형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기증늑연골입니다. 두 번째, 환자분들의 조건이 모두 다르다는 점입니다. 모든 환자분들의 상태는 전부 다르기 때문에 예측해야 할 변수가 너무나 많아요. 피부 양, 원하는 목표치, 조직의 충분한 강도 등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나도 많죠. 기증늑연골을 썼는데 괜찮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케이스들을 가만 보면 별로 많이 높일 필요도 없고 환자분의 조직 조건이 상당히 좋은 경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매몰로 쌍꺼풀이 10년 유지된다고 해서 매몰이 좋은 수술법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기에 쌍꺼풀이 풀려버리거나 아쉬운 결과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경험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기증늑연골로 수술받고 재수술하러 제게 오시는 분들의 코안 상태를 보면 저는 기증늑연골 도저히 못 쓰겠어요. 차라리 환자분께 목표를 낮추시든지 아니면 자가늑연골을 쓰시든지 하라고 말씀드리지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기증늑연골을 쓰라고 환자분한테 권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기증늑연골을 많이 쓰시던 원장님들조차 자가늑연골을 쓰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꽤나 계시죠. 그런 분들 원래 쓰던 기증늑연골을 계속 사용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하셨겠어요. 근데도 자가늑연골로 돌아서려는 이유 분명히 있겠죠. 기증늑연골이나 인공조직을 넣고 변형이 오신 분들, 코가 심하게 낮거나 목표가 높으신 분들, 현재로서는 자가늑연골이 유일한 답입니다. 그만큼 변수도 많고 감수해야 할 리스크도 많은 재료가 기증늑연골이죠. 코재 수술은 물론 첫 코 성형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도 오늘 영상 보시고 신중히 고민하셔서 코 성형 재료를 잘 결정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벌써 자가늑연골 시리즈 세 번째 편이죠. 앞선 영상들에서는 자가늑연골을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다면 오늘 영상에서는 자가늑연골의 장점을 아주 객관적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튼튼한 성질입니다. 연골의 성질 자체가 엄청 튼튼해요. 처음 채취했을 때의 통연골은 단단해서 잘 휘어지지도 않죠. 지지구조를 만들 때 자가늑연골보다 안전하고 튼튼한 재료는 없어요. 저희 채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코 수술에서 코끝 지지구조를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어서 고정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지지구조를 튼튼히 세운 코는 변형 등의 문제 가능성이나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가 적습니다. 인체의 여러 연골 중에서도 이런 튼튼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채취해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연골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자가늑연골은 이런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충분한 조직의 양입니다. 일반적으로 8번 연골만 채취해도 상당한 양의 연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환자분의 체형이 작더라도 7번, 6번 연골까지 가면 필요한 연골의 양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충분한 재료 확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중격이나 귀연골과 같은 다른 재료들은 충분한 양이 나오지 않는 경우 목표를 낮추고 싶지 않다면 임시방편적으로 때우듯이 불안정한 구조를 만들어서 높인다거나 아니면 인공재료를 쓰는 것밖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 경우 차후 변형 등 여러 위험을 감수해야겠죠. 세 번째, 연조직 재료의 동시 채취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재수술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연조직 변형에 동반돼서 연조직을 채취해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연골 재료의 경우에는 연골을 채취하면서 필요한 연조직을 동시에 채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또 다른 절개선을 만들어가면서 연골을 채취해야 하죠. 늑연골을 채취하는 부위에서는 연골막, 근막, 피하 근막, 지방 등등 다양한 연조직을 동시에 채취할 수가 있어요. 어떤 재료든 동일 절개선으로 모두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왕이면 하나의 수술 부위에서 이것저것 채취해서 쓸 수 있으면 좋잖아요. 네 번째,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늑연골은 충분한 양의 채취 가능하고 이걸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해요. 다들 실리콘이나 기증늑연골, 기증진피 같은 인공재료는 가급적이면 쓰기 싫잖아요. 늑연골을 활용한다면 내조직으로 많은 부분들을 교정할 수 있어요. 콧날개, 상해측 연골, 비중격, 비밸브 모두 교정이 가능하고 귀족 보형물 모양으로 깎아서 귀족 수술에도 사용이 가능하죠. 또 고양이 수술 보형물 모양으로 깎으면 고양이 수술도 가능하고 잘게 썰어서 빈 공간을 채우는 용도로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번의 채취만으로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자가늑연골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자가늑연골의 장점을 알아보았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른 재료만으로도 수술이 가능하다면 굳이 자가늑연골 쓰지 않고 다른 재료를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저도 자가늑연골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무조건 좋다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환자분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솔직한 사실만을 설명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자가늑연골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시리즈 영상을 모두 보시고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번 자가늑연골 장점편을 통해서 좋은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걸로 믿습니다. 그럼 그에 이어서 오늘은 자가늑연골의 단점이라고 이야기되는 사실에 대해서 솔직담백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흉터입니다. 늑연골을 채취할 때 옆구리 혹은 가슴 아래쪽에 1.5에서 2cm 정도의 작은 절개선이 들어갑니다. 그런 절개선이 나중에 흉터가 성숙되고 수축하면서 좀 더 줄어들어서 1에서 1.5cm가량의 작은 흉터가 남게 되죠. 코질 수술의 경우 미용의 목적과 치료 목적이 병행된 수술인데다 다른 수술과 비교해보자면 흉터가 생각보다 신경 쓰일 만한 수준은 아닌 거죠. 그래서인지 환자분들 중에서 늑연골 채취 부위 흉터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두 번째, 통증입니다. 생사를 찍고 연골을 떼어내는데 하나도 안 아프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사실 이 부분은 개인차가 정말 커서 객관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매우 어려워요. 하지만 통증이 있다고 해도 2, 3일, 길면 일주일 정도 후에는 통증이 많이 줄어들어서 생각하는데 불편함은 없으실 겁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차라리 코가 아프면 아팠지 연골 뗀 데는 생각보다 안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어느 정도 통증인지 감이 좀 오시나요? 견딜만한 통증입니다. 세 번째, 딱딱하고 불편한 코끝 그리고 피부 얇아짐. 튼튼한 게 자가늑연골의 큰 장점인 만큼 수술 후 딱딱하고 당긴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자가늑연골은 튼튼하게 잘 버텨주기 때문에 다른 재료들처럼 연골 구조가 무너지지는 않죠. 하지만 피부가 좀 얇아지는 변형이 발생하기도 하죠. 하지만 기증늑연골 같은 인공재료 역시도 코를 높이게 되면 코끝이 단단한 게 일반적이고 이물 반응, 섬유 반응이 심하게 오는 경우 오히려 자가늑연골보다 더욱 단단하고 덩어리져 있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코를 높이거나 구축코를 내리려는 목적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괜히 다른 재료로 수술하셔서 단단한 촉감은 동일한데 향후 변형으로 인해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자가누경골로 한 번에 끝내시는 것이 좋겠죠. 간혹 조직이 늘어나서 피부가 얇아지는 변화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코끝에 조직을 보강해 주거나 무리했던 목표를 약간 낮춰줌으로써 극복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수술 시간이 길다. 많은 분들이 미숙년 의사의 수술 시간을 듣고 3-4시간 이상이 걸리는 엄청 큰 수술이다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죠. 어느 병원에서는 누경골 수술을 하고 8시간에서 9시간이 걸렸다고 하기도 하죠. 근데 자가누경골에 숙련된 의사의 수술 시간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제 경우 일반적인 자가누경골 코제 수술 환자분들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변형이 엄청나게 심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서 이것저것 추가적인 술기들이 많이 들어간 데다가 콧대까지 누경골과 같은 자가주직을 사용하는 분들이나 4시간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와핑. 자가누경골 코수술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게 와핑이죠. 수술이기 때문에 합병증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려운 점이죠. 그래서 코수술 전에 미리 채취해서 와핑 양상을 확인하고 적절한 예방술기로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경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죠. 간혹 누경골 수술을 많이 안 해보시는 원장님들께서 누경골을 잘게 썰어서 쓰는 중에 발생하는 와핑 현상을 가지고 겁을 많이 주시는데 사실은 누경골을 활용하는 방식을 바꾸시면 그 빈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고 와핑이 발생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습니다. 혹시 생기더라도 와핑에 대한 교정 수술 또한 간단해서 미리부터 겁먹고 멀리할 필요 없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자가누경골의 단점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명확히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장단점을 코제 수술을 계획하시는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수술 결정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코제 수술 전문으로 일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요즘 자가누경골 코수술 분위기가 많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많이 언급했듯이 자가누경골 코제 수술은 기존 수술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수술법이에요. 그냥 자가누경골만 떼서 갖다가 쓰는 게 아니라 일종의 재건 수술이죠. 자가누경골을 어떤 수술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가누경골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간단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작용. 재수술의 경우에는 정상 구조의 손상 정도에 따라서 일반적인 코수술 방법만 가지고 접근하다가는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재수술하고 더 큰 변형이 오는 경우가 그런 경우죠. 일반적인 방법대로 누경골을 쪼개가면서 코끝 수술에 사용을 하면 와핑이라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죠. 와핑이라는 건 예측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재료를 그 특성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예측해서 힘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의료진들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자가누경골 경험이 상당히 많지만 저조차도 완전히 예측할 수 없어요. 의료진의 불확실한 감에 자신의 몸을 맡기실 겁니까? 그리고 이전 수술에서 인공재료를 썼던 환자분이나 염증이 오셨던 분들, 비중격을 과도하게 채취해서 사용했던 경우에는 원래의 비중격이 다 망가져 있어서 완전히 비중격을 새로 만들어 드려야 하기도 해요. 재건 수술이죠. 근데 이걸 일반적인 수술 방법으로 수술하게 되면 그 모양이 유지가 잘 되질 않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자가누경골 수술에 실패하시고선 저희 병원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두 번째, 소문. 누경골도 코끝 무너짐이나 틀어짐이 발생하는 건 매한가지더라. 요즘에 이런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요즘 자가누경골로 수술하신 분들이 저희 병원에 재수술하려고 오시는 경우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가누경골까지 써가면서 수술했는데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다니. 제 가장 큰 걱정은 이렇게 자가누경골이나 기증누경골이나 다 똑같다는 이야기가 사실인 양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물론 자가누경골로 수술한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수술합병증이나 변형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재료 대비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이런 낮은 가능성의 문제들이 수술적인 미숙함이나 잘못된 수술 방법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면 얘기는 좀 달라지죠. 세 번째, 수술비. 자가누경골 수술을 잘하는 원장님이 별로 안 계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배우기가 어렵다는 점이에요. 일단 누경골을 떼는 거는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것조차 배우기 어렵죠. 러닝 커브가 상당히 길다는 점이에요. 일단 수술 술기 자체가 일반 코수술과 다른데 누가 수술을 가르쳐줘야지 배우죠. 근데 요즘 성형시장이 과열되면서 술기를 가르쳐주면 바로 옆에서 경쟁자가 돼버리는 이 무서운 의료 현실 때문에 누구도 우수한 술기를 서로에게 가르쳐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잘못된 술기로 수술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수술이 장난도 아니고 비디오 보고 수술 배운 의사에게 수술받고 싶은 환자분은 아무도 없겠죠. 게다가 수술을 익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술을 많이 해봐야 해요. 근데 의료는 다른 분야와는 좀 달라요.
환자분을 연습용 시범 케이스로 쓴다는 거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죠. 수술이라는 거는 숙련자 옆에서 보고 함께 경험하면서 배우는 과정에서 술기를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환자분에게 적용해야지. 근데 성형 광고에서 보시면 자가늑연골을 단돈 에 해주는 이벤트들이 눈에 띕니다. 엄청난 저가로 자가늑연골 수술을 해준대요. 게다가 방문해서 깎아달라면 거기서 할인을 추가로 더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왜 어렵고 까다로운 자가늑연골 수술을 그렇게 저렴하게 해주는 걸까요? 배우기도 힘들고 하기도 힘든 수술을. 병원도 사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이익 없는 판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익이 남지 않을 것 같은 가격에 판매를 한다는 건 뭔가 다른 숨겨진 목적이 있는 걸로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 목적이 뭔지는 여러분께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한 번에 끝날 걸 저렴한 가격에 받고 두 번 하시게 되면 그 비용은 절반이 아니라 2배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갑자기 제 스승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자가조직만으로 수술하기에 벅찼을 저의 초심자 시절에 인공조직의 유혹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스승님께 왜 인공조직을 안 쓰는지를 여쭤봤죠. 그랬더니 허허 웃으시면서 그렇게 수술한 환자분들 나중에 도로 다 내환자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인공재료라고 쓰던 재료들이 메드포, 메쉬였는데 제가 그 말씀의 내용을 전부 경험하게 됐죠. 그때 배운 지식과 기술, 원칙과 가치관을 지키고 활용하여 지금 이렇게 꽤나 안정적이고 괜찮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데 굳이 제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겠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잘 판단하셔서 최선의 결정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DI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